예, 안녕하세요. 시장혁신문 대표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하고 벌써 1년이 돼서 2회차를 진행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해 주신 기업 직원 임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말을 작년도 고민했는데 의례적인 인사말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인사말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인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 나쁜 사람인데 어제 그제 카카오 그 불공정 배차 뉴스가 도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통 대관, 대외, 그다음에 홍보, 법무 쪽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하시면 카카오가 불공정 배차로 공정위한테 256억 과징금을 맞았다. 저게 만약에 내 회사라고 하면 아마 관련 부서들은 아주 머리 쥐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사들을 봤는데 다 기사들의 톤이 뻔해요. 이제 카카오만 나쁜 놈이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MBC 기사를 보면 카카오티 콜 몰아줬다고 법적 대응. 얘가 제일 그나마 카카오티를 커버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요소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런 것이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실은 3년 된 얘기입니다. 3년 전부터 저는 택시 기사들, 회사들 하고 제가 실제 물어봐서 제가 증거를 다 잡았어요. 불공정 배차가 맞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몰랐을까요? 근데 보통 언론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당혹스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정위 조사해 보면 카톡이 유출된 게 있어요. 서로 그 주고받은 게. 근데 공정위 조사는 여기 기업에서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위 조사는 검찰 조사가 똑같아요. 지원들 서버까지 이메일까지 다 뒤집니다. 그래서 공정위 조사 나오면 제일 골아픈 게 다른 것까지 별건 수사가 여기도 돼요. 공정위 수사가.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되게 준비된 리스크고 예견된 리스크인데 왜 이렇게 왔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가맹택시 16,000대 돼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한 티업이고 개인 택시 쪽이 서평인데 저 서평이는 또 정의당 가입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뭐라고 했냐면 서평회라고 하는 불순 택시 모임이 주도한 것 때문에 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가 예전보다는 이세가 많이 떨어졌죠. 그거는 주가로 말해요. 주가가 17만 원이 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6만 원이니까 36%. 그러니까 기업의 브랜드 파워라는 건 결국 주가거든요. 즉 사회적 영향력이 좀 줄었다는 얘기죠.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카카오가 잘 나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위축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보면 네이버도 광고를 안 하지만 카카오 광고 예전에 한 거 보시고 그다음에 없을 거예요. 카카오는 갑기업이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나 언론 광고를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져도 미리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카카오가 주변에 이제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었겠죠. 뭐 청와대나 용산이나 국회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저런 네트워크들이 예전보다는 좀 환경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지만 네트워크와 채널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트워크는 우리가 대업무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말하는 거고 채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한. 그래서 이 카카오 불공정 택시 문제를 유심히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로직을 보니까 이 기사들의 내용들을 주로 보면 아까 말한 서평이란 일부 단체 주장에 공정위가 편을 들어서 자기들을 왜곡했다, 모함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한 거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위원회 아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할 거다. 우리 유감이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이 카카오 T 회사에 있는데 홍보나 대관이나 법무 쪽에 있으면 저렇게 논리를 펴서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제 기준에는 되게 문제가 있는 지금 논리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정치 아카데미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법무나 홍보나 대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리스크들이나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저희가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들의 또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애프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좀 재밌게 관계 함수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 거고 이 변수들은 리스크, 이해관계자, 브랜드 파워 거기에 관련된 종속된 요소들이 있죠. 저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리스크나 대응 능력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해서 함수를 정리해 본 건데 이제 마치면서 이제 저거에서 세 가지를 제가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유하고 제안 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째 로직이요. 좀 전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로직을 정확하게 정의 안 하면 국회 가서 보좌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억울한 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 대응 논리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직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CRO는 회사에서 잘 쓰지는 않는데 아직 CEO, CFO 이렇게 치프 파이낸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거는 제가 치프 리스크 혹은 치프 릴레이션 오피서 최고 관계 관리, 최고 리스크 관리자가 있어서 법무, 홍보, 대관이라는 조직을 통합해줘야만 기업이 대응을 잘한다고 보는데 저희는 언론사에서 여러 부서들을 해보는데 기업들이 보면 대관 부서와 홍보 부서가 분리된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를 또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하고 채널은 다르거든요. 네트워크는 국회 가서 정부 이런데 이제 다니는 거, 뭐 국회 공정에 다니는 거, 기본적인 어떤 우리 주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채널이라는 거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채널, 학연이든 뭐든 하여간 그 같이 공사할 수 있는 동반자인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시장경제신문이 훌륭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원님 모시고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가면 돼? 네. 예, 그 대표님 환영사 잘 들었고요. 방금 그 아주 힘들게 그 지금 산적한 당내 현안도 많으시고 정치적인 이슈도 많으신데 아주 어렵게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국힘 재선위원이신 성일종 정책위 의장께서 시장경제 2기 경제정치 아카데미 첫 강의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기업에서 다 오셨지요?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거 하면 제가 봤을 때 저거 뭐 저희당 자랑하라고 올라온 거 아니야? 뭐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거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얘기하고요. 이거 기업에도 필요할 거예요. 판단하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개혁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선례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맞췄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켜놨나?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이 지금 뭐 각 방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기업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국가의 운명은 그 기업의 운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스탠스, 국제적인 스탠스나 여러 가지 중국과 미중 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견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라고, 그러고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급격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서부터. 그런데 한반도를 놓고 보면 이게 남방의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의 체제가 있고, 또 그 하단으로 가보면 쿼드에서부터 플러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맞물려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중러에 대한 협력 체계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탱크들이 소련의 탱크들을 제압하거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이나 또 분석 능력 가지고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다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땐 이 부분이 서방 세계의 정말로 고도의 정찰 자산과 정보 자산, 그리고 이 분석 능력과 서방이 대고 있는 여러 무기 체계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전쟁이 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대도 아닌 군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전하는 거에는, 제가 볼 때는 서방 국가들의 응집된 힘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무기를 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 기업에 미치는 영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북중러가 그쪽으로 가 있고 러시아 쪽으로 가 있고, 나머지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자유세계가 연대하고 또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도와주는 형국인데, 제가 볼 땐 그 핵심 축은 미국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라고는 나라는, 러시아라고는 나라가 이러한 이 무력적 도발을 행할 때 자유진영의 대표주자로서 러시아가 정말로 이러한 앞으로 전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꺾이는 모습, 꺾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는 과연 미국이 이 전쟁을 멈출까? 정말로 러시아가 정말 많이 힘이 빠졌구나,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무력적 이런 개념으로 다른 서방 세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저는 이 전쟁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또 메시지를 보내게 될 텐데, 중국에 주는 메시지도 러시아가 고전하고 힘들고 정말 국력이 쇠잔하는 모습을 중국이 봤었을 때, 중국 또한 이 지금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팽창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느끼게 될 때라야만이 이 전쟁이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 양대 진영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발을 디디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 개를 놓고 바라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아주 지정학적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고, 외교 안보 전략적으로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미국의 혈맹,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고 번영을 이루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그럼 중국과 러시아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나요 지금? 중국은요 시진핑 체제 3기 체제를 하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실현시킨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가 장기 독재 정권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늘 권력이 자유롭게 트랜스퍼가 되고 그 권력으로부터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내놓기도 하고 또 권력을 또 쟁취해 가기도 하는 이런 자유로운 민주적 시스템 있는 나라가 늘 역동성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이 되고 그 안에 소통이 되는 그런 의견 수렴 절차의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나라야만이 국가의 영속성이 있었다고요. 민주주의가 과연 중국한테 있는가? 저는 그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요 트럼프가 옛날에 애인하고 바람 폈던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바이든이 무슨 기밀 서류 가지고 가고 트럼프가 기밀 서류 가지고 가던 거 다 나오잖아요. 비밀이 없는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전제 국가에서 이게 가능하냐? 전제 국가는 뭐 존엄한 거 아니에요. 자칭 자기들끼리. 자, 두 번째, 언론 자유가 중국에 있습니까? 나는 중국에 언론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옛날 평화상 받았던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외국으로도 못 내보냈잖아요. 중국에 정부를 비판하면 웨이보 같은 데 바로 그냥 끌어내리잖아요. 폐간시켜버리잖아요. 홍콩에 폐간되는 거 봤잖아요. 미국의 언론들은 다 만개하고 있다고요. 무엇든지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그 언론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있고 보도하더라도 자정 기능이 있어서 잘못되면 사과하고 하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미국한테는 있는데 중국엔 과연 있는가? 전 이거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습득 못하는 사람들이 옳은 판단 내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역사에 맞게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자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회 불안 요소로 굉장히 전 많이 클 거로 봐요. 그래서 중국이 결코 미국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미국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 봐보세요.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같은 대단한 이런 기업과 혁신형 도전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산업사에 맞는 새로운 기업들을 새롭게 쉽게 만들어내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에 있는 땅들 다 사들이고 건물 다 사들이고 소니 같은 픽처사 같은 거 다 사들이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이 역습당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뒤집잖아요. 뭐로 뒤집어내냐? 환율하고 미국의 혁신적 기업가들이 그걸 따돌린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혁신기기를 만들고 통신기기를 만들고 다 하면서부터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미국으로 일본을 그냥 한 방에 그 많은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구입하고 그 돈을 경제력을 가지고 자랑했던 일본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중국이 그러면 미국하고 대립을 하면서 이런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자본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 자본 시스템에는요, 증권 시스템도 있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정말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가들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이 자본이 모여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환율 여러분 봐보세요. 환율.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딱 정하면 모든 나라 꼼짝 못해요. 옛날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엔화 같은 경우 절상 압력을 넣어가지고 100엔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중국의 이와나 미국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문제로 환율을 꺼내면요, 수출하는데 굉장히 먼저 한번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특히 자본시장과 달러의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파워를 중국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 다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혁신적인 기업가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요즘에 저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국내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글로벌리 이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시스템에 절대로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을 나는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자본 시스템도. 여러분 군사력 한번 봐볼까요? 군사력. 잘 봐보세요. 군사력. 중국에 항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 한 번이 뜨면 이게 한 50조, 50조 넘잖아요. 이 칼빈슨 전단 같은 게 미국에는 11개인가 있어요. 중국 그 고물이에요, 고물.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군사비가 천조 국가라고요. 천조 국가. 이 금액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국방력에서 칼빈슨 전단이 뜨면은 중국의 웬간한 함대들 다 동원해도 못 이겨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저 고도의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시스템 한번 봐볼까요? 교육 시스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 많으실 거예요. 미국은요 매년 200개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머리 좋은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뭐 음악,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가잖아요. 매년 졸업해서 자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끊임없이 영어라고 하는 공통어로, 세계적인 공통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가고 매년 순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가치나 미국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 유학파가 얼마나 많냐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좋은 기술, 정보 있으면 다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미국의 좋은 기술과 정보가 있으면 실시간 자국의 200개 국가로 동시에 퍼지고 동시에 집적되는 데가 미국이에요. 중국이라고는 중국 언어를 타가지고 200개 나라에서 영어만큼 이렇게 유학생이 많아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것도 미국은 또 교육산업이잖아요. 자기 돈 들여가가지고 저 중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처럼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프라,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의 이 가치를 함께 쉐어링할 수 있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가치나 교육 시스템, 사회 시스템, 여러 이런 시스템이 골고루 전 세계에 퍼지게 할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을 중국은 절대로 못 갖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 능력, 여러분 잘 봐보세요. 과학기술 능력 잘 봐보세요. 미국이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해보고 있지만 다 골고루 다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최첨단에 와 있잖아요. 전 과학기술도 골고루 중국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봐요. 지정학적 위치로 봐볼까요? 조지 프리드먼이 강대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썼는데 그 책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 강대국이 되려면 주변국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대양으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든 주변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위로는 카나다예요. 형제국가예요. 밑으로 가봐야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뭐 형제국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친밀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요? 중국은 가운데 놓고 보면요 18개 나라가 쭉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북한, 몽골 쭉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마지막에 필리핀까지. 필리핀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베트남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일본하고 좋습니까? 그렇다고 몽골하고 좋습니까? 북한하고 좋습니까? 전번에 김정은이가 폼페이오 만났을 때 중국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한번 해가지고 폼페이오 자서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난 그 진심일 거로 봐요. 진심일 거로 보는데 무슨 얘기냐?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18개 나라가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외부로 전쟁을 하러 나가면 주변국이 안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에서 외적하고 싸울 때 내부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 전선도 여러 개를 이렇게 확대하지 않잖아요. 중국이라고는 나라를 놓고 이 18개 나라에 외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관계가 나쁜데 과연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근데 미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위에 카나다, 밑에 멕시코인데 대서양으로 나오든 이 태평양으로 나오든 그 어디로 가더라도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주변국으로부터 별로 속색이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대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중국의 내부 문제하고 미국의 내부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국 빈부격차가 얼마나 커요? 미국 빈부격차가 중국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절대 빈곤층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중국의 5억에서 6억 명이 하루에 3, 4천 원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절대 빈곤층이잖아요. 지방 가면 화장실이 옛날에 60년대 화장실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농촌에 살아도 의료 혜택 다 보고 고급스럽게 살잖아요. 미국 농부하고 중국 농부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 빈부격차 문제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떻게 치료할 거냐. 빈부격차가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사회불안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 6억 명이 하루에 3, 4천 원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한다면 미국은요 절대 빈곤층도 있지만 국가가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쿠폰으로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빈부격차는 크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갖고 있는 도농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와 농촌의 이 불균형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해안선과 내륙하고의 관계를 봐보면 해안선 국가는 선진국에 와 있잖아요. 도시들은. 저 내륙 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 그 내륙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공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닌가요? 중국이 갖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때요 또? 미국이 환경 문제 있지만 중국 같지는 않잖아요. 중국 강 썩는 거 이런 거 봐보세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소득 3, 4천 불이거나 10,000불 미만이었을 때 우리가 지나왔었던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봐보면 지금 중국이 약 한 10,000불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소수 민족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사회 불안 요소예요. 정말 사회 불안 요소예요. 미국의 소수민족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인종차별에서 흑인들이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하는 거 있지요. 근데 중국처럼 소수민족, 위구르 같은 경우, 티벳 같은데 이런 데를 잘 봐보세요. 엄청난 사회불안 요소예요. 국가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소요를 못 일으켜야 되는데 그 국가 역량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과연 국가의 경제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느냐. 전 쓸 수 없다고 봐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인구 구조가 정삼각형 구조로 돼 있어요. 매년 인구 증가율이 2% 이상이 돼요. 미국이. 중국이 14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지도 않지만 1가구 1자녀를 했잖아요. 이 나라가 $10,000에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보니 우리도 똑같지만 고령화 사회로 간 거예요. $10,000에서. 그래서 역삼각형에 오버헤드가 걸렸다고요. 역삼각형에. 그런데 이게 $10,000에 걸려서 미국은요 5만 불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인구의 구조를 이민자라든지 또 히스패닉 같은 데서 많이 아이도 건강하게 많이 낳고 하는 인구 증가율이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정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저 미국이. 여러분 보시라이 사건 났을 때 권력투쟁에서 그것도 나온 거잖아요. 보시라이 사건 났을 때 뭐 2조를 먹었네 3조를 먹었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중국의 축천 문제 이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중국에 엄청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게 트랜스페런스예요. 투명성이고 클린한 거지요.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중국의 부패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라이 같은 사람들이 2조 3조씩 나오고 장성집 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마오타이가 10,000명인가 나오더래요. 제가 어디서 저 들었는지 하여튼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마오타이가 1년에 50만 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오타이가 550만 명 나온대요.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는 가짜 마오타이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먹는 것도 가짜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는 핵심 세력들만 먹는데 이게 뇌물로 갖다 바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급 관료들이 이걸 받아 놓는 거예요. 다. 제가 중국 갔는데 제가 중국을 이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냉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타이 같은 경우 이게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이거를 빚어가지고 이렇게 공산당 핵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얻어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중국의 부패로 얼마나 그랬으면 관료들 고급 식당에 못 가게 했겠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부패는 모든 나라가 쇠망하는 핵심의 키워드예요. 부패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보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 저는 뭐 중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또 중국이 경제가 회복되고 하면 우리가 물건 더 팔아야 되고 국가적으로 충분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늘 우호적 관계를 하고 서로 보완적 측면에서 저는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생존적 측면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가치 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 이거 유지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냉혹한 국제 정세의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번영을 한다면 왼발과 오른발이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더 잘 쓰는 발을 축구 시합을 할 때 마지막 슈팅 순간은 자기가 잘 쓰는 자신 있는 발로 슈팅을 때려야 확률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러한 위기와 격변 속에 있는데 이게 친중이냐 친미냐 이걸 따질 수가 없다. 우리 아주 실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냉정한 분석하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실용적인 국회의원 중에 하나에 제가 기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국가 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의원들은 다른 의견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왜 또 중국이 이러이런 부분은 또 미국보다 낫다고는 것도 여러분들 또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 항목별로 봤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스탠스를 쓸 땐 과연 어떻게 쓰는 게 맞느냐.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먼 미래를 보고 간다고 하면 우리의 외교적 방향이나 우리가 동맹을 맺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관계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영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과연 그 파트너십이나 때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때 어떤 기준하에서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러한 기준들이 판단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바라본 거예요. 제가 바라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저한테 또 비난하시고 저한테 또 물으실 수 있는 권리도 있지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스럽지만 자세하게 한번 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지향하는 그 어떤 나라하고도 다 우리는 연대하고 함께 가겠다.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번영에 대한 컨셉이 있고 인류 공영에 대한 가치를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중국하고 손을 못 잡아요? 일본하고 못 잡겠습니까? 어느 나라하고나 다 잡을 수 있다.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손 다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 방침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석해 볼 것은 다 분석을 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 기업인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기업도 중국 시장도 있고 일본 시장도 있고 유럽 시장도 있고 미국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제 이야기를 우선 처음에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한테 뭐 주실 말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또 우크라이나 위기 뭐 물가 고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를 해놨어요.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부터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못했어요. 좌파 정부 개혁한다고 했지만 이건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봤었을 때는 갑과 을이잖아요.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납품할 때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뒤에 더 기간 길어질 수도 있고 납품을 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석유를 비롯해서 원자재값, 광물값 이런 것들이 막 폭등을 하잖아요. 계약할 시점에는 그 가격이 오르질 않았는데 납품 시점에 가니까 이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났었을 때 중소기업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납품단가, 물가와 연동을 해서 필요한 거는 주재료에 대해서 연동을 해줘가지고 중소기업이 그 금액을 받아가자는 게 이 법이에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빼주면 돼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빠지기 전에 중소기업이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출하는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가지고 팔라니까 안 될 거 아니. 그것도 빼주자는 거예요. 참으로 균형 있는 저울 같은 법이 납품단가 연동제예요. 이 법을 추진하는데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도 그동안 아무도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했다니까요. 저는 이거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걸 추진하는데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걸 좀 해야 된다고 했더니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약자들이 힘들고 외롭고 언덕이 필요할 때 정당이 이 약자들이 와서 언덕이 돼주고 손잡아달라고 할 때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 안 닦아주면 정당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냐. 약자를 지원하는 균형을 맞는 정당이라야만이 우리 당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당시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말은 맞는 얘기다. 그러더니 이틀 뒤에 이걸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밀어붙이는데 이게 곳곳에 정부에서도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하시지만 정부에 들어가서 참 절망할 때 많을 거예요. 그죠?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밀어붙이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부처에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는 또 위헌이라고 그러고 그걸 다 돌파를 했어요.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아니 시대 변화,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오는데 이분들한테 그거를 다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적 차원에서 정말 해놨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연대가 여러분 그게 노조라고 생각하세요? 노조라 아닙니다. 차량 한 대가 1억, 2억, 3억씩 가는데 이 차를 하나씩 사가지고 차주가 자기가 사가지고요.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 운송 사업을. 근데 이게 시멘트라든지 컨테이너든지 이런 거 운송을 해요. 물류는 개인들 게 아니에요. 국민 거지. 도로를 개인이 놨습니까? 항만 개인이 놨습니까? 이 시스템, 교통과 관련되는 물류와 관련되는 모든 시스템들이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세력이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이거를 작년도 5월 달에 화물연대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제가 다 뜯어 봤어요. 3단계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화주가 있어요. 화주.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무슨 큰 뭐 물량을 주는 어마어마한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들 화주가 있어요. 두 번째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운송사가 있어요. 이 운송사들이 화주한테 가가지고 잘 협의해가지고 물건 많이 따와야 돼요. 그 운송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물건을 가져오면 차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들 1억, 2억, 3억씩 주고 화물차를 사요. 그럼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부산항으로, 인천항으로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 이 운송사에 있어요. 운송사 가운데. 이 운송사가 면허판을 50개, 100개, 200개, 300개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갖고 있는 이 면허판은 누가 줬냐? 국가가 준 거예요. 국가 준 거예요. 국가가 운송사들한테 면허판을 50개, 300개씩 줬다니까요. 그러면 차를 사요. 화물차가 전국에 있는 화물차가 45만 대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홍길동이 자기 차를 사요. 자기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그냥 면허판이 없잖아요. 운송사에 가는 거예요. 면허판 달라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여기다가 갖다 주고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이걸 달고 매월 20만 원 이렇게 또 지임료로 매월 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번호판 받는데 2, 3천만 원 내고 그건 뭐 왔다 갔다 해요. 3천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또 매월 또 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송을 하고 있는 운송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주한테 가서 물건 받고 물건 넘겨주고 하는 회사는 그나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번호판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로부터 50개, 100개, 200개, 300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가지고 번호판만 대여해주고 돈을 2, 3천만 원씩 받고 월 20만 원, 30만 원씩 받고 하는 것도 없이 또 차량을 교체하잖아요. 7, 8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차량 교체할 때 또 8, 900만 원 또 갖다 내야 돼요. 이 운송사들이 번호판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해.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5천만 원씩 받고 팔아요. 무슨 얘기냐? 지입 차주들이 차량을 한 대씩 사가지고 개인 사업하는 이 12시간, 15시간씩 운송을 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운송사는 상관이 없는데 비정상적인 고리떼기 하는
이런 운송사들이 이 차주들로부터 2-3천만 원씩 떼고 월 몇십만 원씩 떼고 이러니 차주들이 다 뜯기는데 이 사람들이 페더레이션을 안 만들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화물연대가 만들어진 것은 좌파든 우파든 정부의 방치 속에 이분들이 뭉칠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저는 정상적인 운송사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비정상적인 운송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한테 번호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번호판 받아가지고 화주들이 이 번호판을 하나씩 주면서 2천만 원씩 얼마씩 받아요. 이 돈 어디로 가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돈 어디로 가니? 당연히 법인 구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운송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법인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갔으면 그것도 뭐 또 다른 문제지만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번호판만 받아가지고 고수도판에서 고리 뛰는 놈만 살아남잖아요. 다. 다음에 일어날 때 다 무릎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고리 뛰고 있는 회사들은 축출을 시켜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왜 이런 거를 그동안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당에서 뒷받침을 하면서 스트럭처를 다 떠들어 봤어요. 매번 화물연대한테 졌잖아요. 화물연대한테 진 게 아니고 운송회사들한테 진 거예요. 이 제대로 안 된 정상적인 운송회사가 아니고 고리뛰기 하는 이 악질의 운송회사들한테 진 거예요. 기업이, 국가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무원들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차주들이 내는 돈이 어느 구자로 들어가는가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법인 구자로 들어갔니? 개인 구자로 들어갔니? 대답하라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난리를 폈어요. 다시 조사해와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보니까 법인으로 들어간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탈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인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개인 주머니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인세 안 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법인세 내고 남으면 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배당 소득세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물류체계에 고리뛰기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12시간, 15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이 열심히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화물연대의 개혁 방향은 뚜렷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시간, 15시간씩 일하는 분들 권익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물류 시스템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물류 인프라를 특정 세력이 좌지우하지 못하고 국민이 늘상 물 흐르듯 혈액이 돌듯 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세워놓는 게 화물 이번 이 연대를 비롯한 화물 시장의 이 인프라 시장의 개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번에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정부가 칼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도 있어요. 안전운임제라고 그랬어요. 안전운임제. 그 안전운임제가 왜 안전운임제인가 봤더니 옛날에 가격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또 떼먹고 덤핑 쳐주고. 그러니까 화물연대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걸 또 협의를 해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을 올려줘야 이 기사들이 뭐 3시간 운전하고 15분인가 이렇게 쉬고 2시간 운전하고 한 20분 정도 쉬고 사고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름을 안전운임제라고 붙여놨더라니까요.
그래놓고 그런데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갖고 와봐라 했더니 사망사고가 교통사고가 줄지를 않아요.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 안전이라고는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표준운임이라고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운송사하고 또 이쪽 차주하고 계약을 할 때 표준운임제 이하로는 물건을 못 주도록 해놨어요. 반드시 표준요금은 보장을 해라. 운송사 거치지 않고 화주하고 차주하고 차량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주하고 또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표준임은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약자에 대한 이 손해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방향이고 지금 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화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제때 못 나가면 지체보상금에서부터 큰일 나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 수도해야 되잖아요. 물류는 우리 몸의 신체의 혈액과 같은 기능인데 이걸 볼모로 삼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해 후진국이나 있을 이러한 스트라이크를 그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스트라이크를 방조한 게 누구냐? 전임 정부들이에요. 좌측 정부든 우측 정부든 다. 이런 걸 왜 이렇게 방치를 했냐는 거지요. 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싹 다 좀 정비를 하자. 지금 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기업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여러 스탠스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 방향을 가고 있는데 케이스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좌측 정부든 우측 정부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스템이 고장난 것들을 하나씩 저는 수선하고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래 하시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막 치시는 건 이건 기사 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쓰셔도 돼요. 예, 플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소속 직위 말씀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오셨으니까 본전을 뽑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강료도 비싸게 하셨을 텐데 질문 주십시오. 저한테 전반적인 거 다 물으셔도 제가 정책의장을 하니까 많이 들어보고 다 떠들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자주 오는 기회 아니니까 잠깐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없으시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의원님이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 질문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 그러면 의원님 모시고 의원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요. 각 기업이 이번에 아까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 대외 협력 ESG CSV 각각 이제 또 컴플라이언스까지 다 각각 영역이 다르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하고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테니까요. 의원님하고 명함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화물과 관련되는 회사 있으세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물하고 지금 이 화물과 관련되는 운송회사가 있거나 화주가 있거나 뭐 차주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철강회사 그러면은 운송회사도 갖고 계세요? 계열사가 저희는 안 갖고 있고 계열사로 네. 계열사가 차량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사신 거지요 차량?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회사를 하면서 운송회사한테 물건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화주지.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개혁하고 있는 거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방향이 틀린 거 있어요? 제가 마지막 첫 부분은 잘 못 듣고 마지막 부분만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면 저희 이번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아니 저희가 개혁하고 하는 방향이 틀려요? 아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도 정부도 하다가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잘못된 게 무언가를 알아야 이걸 고쳐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택시비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데 그 택시비 오른 게 택시 기사한테 가지 않고 거의 택시 회사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산학금을 올린다는 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는 정책 같은 게 없으실까요? 택시비에 대해서 당정을 해가지고 다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오는데 이게 야간 심야로 가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배민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 같은데 열심히 뛰면서 여기로 가면 택시 기사들 급여보다 훨씬 높아요. 이쪽에 기사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택시의 운송 가동률이 상당히 낮고 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또 부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10시부터 새벽 한 4시? 3시 이때가 그렇게 안 잡혀요. 그래서 심의 할증을 한 거예요. 저희가 심의 할증을. 그리고 이 금액이 어느 선까지 와야 적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저녁에 귀가하실 수 있을까 하고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요금이 다른 택배 요금 기사보다도 지금도 좀 낮을 거예요. 그런데 택배의 업무의 강도보다는 택시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요금 체계가 또 거의 또 지방 정부에서 이 거리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방 정부의 권한이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올렸죠. 그래서 부재를 해야지 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조정을 해놨더니 이제 저녁에 할증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기본 요금도 좀 올라. 그러다가 보니까 택시 요금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격은 올라갔더라도 전에는요 택시가 없어가지고 귀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또 이게 좀 더 이렇게 시장에 맞게 해놨더니 좀 또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요금의 체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현실화를 시키고 특히 심야에 10시부터 한 4시 사이인데 이때 할증을 좀 많이 해놨는데 이제 술 안 드시고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 택시도 좀 나오게 했고 법인 택시도 좀 기사들한테 임금이 올라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 없으세요?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냥 제가 주제를 이렇게 개혁에 대한 2가지 이렇게 뽑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 어떤 스탠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명함 교환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예.